산길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남편과 저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제게 남편이 속삭였습니다. 움직이지 마. 죽은 척해. 그들이 떠나고 난 뒤 남편은 추락보다 더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름은 이선영. 나이는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여러분이 가족을 보는 관점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불과 3일 전 제 친아들 박민준과 며느리 김지아는 남편 박진호와 저를 북한산 국립공원의 30m 아래 계곡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저는 부서진 몸으로 피범벅이 등 체에 누워 있었고 남편은 신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움직이지 마. 죽은 척해. 하지만 가장 끔찍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것은 그 아래에서 남편이 터놓은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25년간 저에게 숨겨온 진실 말입니다. 저희는 40년간 이것이 올바르고 평화로운 삶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저희 집은 작고 환한 아미마다 커피 한이 나고 동이 특이 무섭게 새들이 지저귀는 현관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수업이 끝나면 공책한 아름과 아이들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목공소를 운영했습니다. 그의 투박하지만 섬세한 손은 평범한 나무 판자를 영혼과 온기가 있는 물건으로 바꾸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매끄러운 가장자리를 손바닥으로 쓰면 숨쉬기조차 편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저의 애겐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 서준이는 햇살 같은 아이로 집안에 웃음이 없고 아버지의 작업실 조수였으며 자질구레한 걱정거리로부터 저를 지켜주는 방패였습니다. 작은 아들 민준이는 말이 없고 내성적이었으며 말보다는 눈으로 더 많은 것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사랑을 나눌 수 있나요? 그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남편이 가장자리에 무늬를 넣어 직접 깎아 만든 묵직한 원목식 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서준이는 공대에 가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세워지혜를 결합할 것인지 설명하곤 했습니다. 민준이는 포크로 음식을 쿡쿡 찌르며 마치 눈에 띄지 않으려 했는 것처럼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소박했지만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저녁이면 남편과 함께 숲길을 걸으며 은퇴하면 바다를 보러 가고 손주들이 태어나면 더 작은 집을 짓자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 산책이 우리를 죽음의 문턱으로 몰고 갈 그한 걸음을 위한 연습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주말이면 집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제 동생들인 선희와 선미가 가족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마당에는 아이들의 무릎과 머리핀이 반짝였고 부엌에서는 요리법을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들은 대문을 고치거나 장작을 씁니다. 남편은 출근길에 아무 이유 없이 들고 칠 것 거다 주었고 제가 공책을 채점하는 것을 도와주었으며 저는 그가 톱을 돌릴 때 목재를 잡아주었습니다. 우리는 한 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밤에는 현관에 앉아 별을 보며 우리 오를 살아서 바다도 꼭 보러 가자고 말하고 냈습니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둘 줄이야. 가장 고요한 순간에 어둠이 스며들어 그것이 뿌리내리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서준이가 20살이도 너네 집안에 무언가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는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속삭이다가도 제가 나타나면 대화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남자들 문제니 곧 괜찮아질 거라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우리 집이 올바르다고 믿고 싶었기에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정확히 25년 전 10월의 어느 날 서준이가 저녁 식사 시간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12시, 새벽 1시까지 기다렸습니다. 민준이는 자기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과서는 펼쳐졌지만 제가 형에 대해 물을 때마다 그의 눈에는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웃들과 함께 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을 전체와 서준이가 머리를 식히러 가고 냈던 모든 골목과 오솔길을 샅살치 뒤졌습니다. 새벽녘에야 높은 강도가를 물가에서 아들을 찾았습니다. 경찰은 실족사고 밤길에 발을 헛디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다른 가능성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기에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서준이의 장례식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암울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제 유일한 검은색 원피스, 어머니를 떠나보낼 때 입었던 바로 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돌처럼 서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절반을 잃어버린 사람 치고는 너무나도 침착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지만 그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속까지 서늘해지는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남편은 제 곁을 떠나지 않고 다리에 힘이 풀릴 때마다 저를 붙잡아주며 위로의 말을 속삭였답니다. 이제 와서야 그 말들이 그의 입안에서 얼마나 썼을지 알 것 같습니다. 서준이가 죽은 후 민준이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그는 세심하고 다정해졌으며 항상 집안일을 놓고 아버지의 작업실에 동행하거나 제가 슬퍼 보이면 무언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동생을 잃은 슬픔을 이겨내고 형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그 아래에 우리 집에서 수년간 자라온 괴물을 숨기고 있었을 뿐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상처는 흉터로 아물었지만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이후 도시에 사는 상냥하고 부침성 있어 보이는 지아와 결혼했음에 손주들이 태어났고 저는 오랜만에 이제야 삶이 제자리로 돌아오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지아는 저를 어머니라 부르며 부엌일을 도왔습니다. 민준이는 목공소를 물려받아 사업을 키웠고 모든 것이 순조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현관에서 꿈꾸던 그런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위 위에서 입안 가득 피빌린내를 느끼며 누워있을 때 저는 그것이 모두 거짓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무대 장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불안의 신호는 반년 전 남편과 제가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기로 결정했을 때 나타났습니다. 저축해둔 동구아집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 평생 한 푼 두 푼 모은 예금을 합치니 아이들과 손주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만한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변호사에게 가도록 조심스럽게 부추긴 것은 바로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 모든 걸 정리해 두셔야죠.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너무나 반듯해서 이제는 그 반듯함 속에서 삐걱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바로 그 손가락으로 나중에 절벽 끝에서 제 어깨를 바랐습니다. 저희는 부모님을 정말 사랑해요. 두 분이 보호받으셨으면 좋겠어. 저는 이 말을 사랑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이 저의 첫 번째 큰 실수였습니다. 우리는 민준이가 부드럽지만 끈질기게 추천한 변호사에게 갔습니다. 사무실은 작았고 책장에는 책이 가득했으며 벽에는 학위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성호 변호사의 책상 위에는 서류철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사무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상속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미리 지분을 나누는 것이 좋은지 등 여러 선택지를 설명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집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 평생 조금씩 모아온 우리의 저축, 아이들과 손주들의 삶에 보탬이 될 만한 천문학적인 액수는 아니지만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마치 이곳의 주인인 양 자신감 있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제안했습니다. 저희 부부를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정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겠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도움이 필요하실 테니 계좌 접근, 권한이나 빠른 의사 결정도 저희가 맡겠습니다. 지아는 옆에 앉아 옅은 미소를 띠고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이제 저는 그은 길을 얼음장처럼 기억합니다. 말은 보살핌에 관한 것이었지만 그 의미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처럼 어딘가로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믿음이 깊고 솔직한 사람입니다. 자식들이니 현명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속의 생주가 벽둠을 깎는 듯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서류에 설명했습니다. 민준이가 원했던 모든 것은 아니었지만 상당 부분이었습니다. 지아는 문 앞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이제 우린 영원히 한 가족이에요. 그 말에 저는 마치 찬바람을 맞은 듯 했지만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난 후부터 아이들의 방문에는 목적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차를 마시고 소식을 전하고 웃기 위해 들렀습니다. 이제는 모든 방문의 제안이 따라왔습니다. 엄마, 이 집은 두 분이 사시리에 너무 커요. 지아는 감정평가사처럼 가구를 훑어보았습니다. 더 작은 아파트를 알아보는 게 어때요? 병원이나 상점과 더 가까운 곳으로요. 민준이가 말을 받았습니다. 기어인 수리비도 많이 들고 관리비에 세금까지 집값이 가장 높을 때 팔면 모두에게 좋을 거예요. 저는 서준이가 어릴 때 쇠 자동차를 떨어뜨려 생긴 식탁 가장자리에 흙집을 보며 이걸 어떻게 남에게 넘길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난 준비가 안 됐어. 라고 제가 말하자 민준이의 눈에서 섬광처럼 날카롭고 짧은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는 차갑고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합리적으로 행동하시네요. 연셔도 있으신데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시면 누가 일으켜드리겠습니다. 지아는 mat 장구를 쳤습니다. 저희는 두 분의 편안함을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남편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제 속은 팽팽한 현처럼 긴장되었습니다. 저녁에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민준이가 우리 돈에 너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는 양치질을 하며 어깨를 으이스켰습니다. 그냥 걱정하는 거겠지. 하지만 그의 눈에는 곧바로 감춰버린 의심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는 이미 제게 말하지 않은 조각들을 머릿속으로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주일 후 민준이는 새로운 제안을 들고 왔습니다. 저희 중 누군가 아플 경우를 대비해 불필요한 서류 절차 없이 저희 계좌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위임장을 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마치 자기가 이 집의 주인인 양 우리 부엌에서 차를 따랐습니다. 두 분의 짐을 덜어드리려는 것 뿐이에요. 저희가 바로 곁에 있잖아요. 말은 부드럽고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밤새에 저는 잠 못 이루고 집안에서 삐걱이는 마른 바닥, 소리와 유리창에 스미는 냉기를 들었습니다. 아침에 동등에게 전화했습니다. 제 동생 선이는 성격이 강해서 거짓말은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그녀는 조용히 듣고 나서 마지막이 말했습니다. 언니, 자기 목공소도 있고 수입도 괜찮은 애가 갑자기 왜 언니 내 돈을 완전히 관리하려고 하는 게 개하지 않아?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거지? 동생의 말에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가 다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스탠드 볼빛은 따뜻하고 평온했지만
공기는 폭풍전이야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들아, 왜 우리 계좌에 대한 권한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려. 아빠와 나는 아직 정신이 멀쩡하다. 닫다 그의 삐암이 움직이랬습니다. 시선은 유리알처럼 변했습니다. 이건 통제가 아니에요. 엄마 가족의 책임에 관한 문제죠. 그는 책임이라는 단어를 위협처럼 들리게 발음했습니다. 지아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대신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일로 두 분이 힘들어 하시는 걸 보는 게 마음 아파. 그들이 떠난 후 남편과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과민 반응하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잖아. 라고 말했고, 저는 적은 아이들이 아니야. 뭔가 다른 거라고.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하는데 물소리가 시끄럽고 접시는 따뜻했습니다. 그때 제가 불쑥 말했습니다. 여보, 서준이가 죽기 전에 민준이를 기억해요? 그때 뭔가 이상했어요. 무서워요. 그는 접시를 내려놓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에서 오래되고 무거운 깨달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고는 서준이가 속죄를 하고 민준이가 침묵을 지키던 바로 그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된 무언가를 지우려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선영아, 그가 신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서준이에 대해 당신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 부엌의 불빛이 살짝 흔들리고 샹들리의 그림자가 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되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남편 맞은 편에 앉았습니다. 손은 저절로 식탁가장 자리를 찾았습니다. 서준이가 언젠가 수학 문제를 풀며 낙서했던 익숙하고 따뜻한 그 가장자리를 남편은 마치 무게모래가 가득 찬 것처럼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선을 피한 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서준이가 사라진 그날 밤 민준이는 방에 없었어. 난개가 80쯤 집을 나가는 걸 봤어. 화가 난 채로 빠르게 걷던 건 난 조용히 거리를 두고 뒤따라 갔지. 그때 이미 내 심장은 불길하게 뛰고 있었어. 녀석은 최근 며칠 동안 잔뜩 긴장한 상태였거든. 그는 말을 멈추고 손바닥으로 뺨을 쓸었습니다. 난 오솔길이 내려가는 높은 강득에서 그들을 따라잡았어. 둘은 서로에게 소리치고 있었지. 서준이는 어떤 서류들을 흔들고 있었고 민준이는 그게 전부 거짓말이라고 소리쳤어. 내가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돈 문제로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 서준이가 우리 가족의 비자금에서 돈이 사라지는 걸 통장 내역에서 발견한 거야. 처음엔 소액이었지만 점점 액수가 커졌지. 몇 달 동안 대조하고 파헤쳐서 다음날 아침 우리에게 모든 걸 말하려고 했던 거야. 민준이는 격분했어. 형은 언제나 사랑받는 아들이고 언제나 첫째라며 이제는 다르게 나눠야 한다고 소리쳤어. 난 거기 서서 선영아, 난 모든 걸 봤어. 그의 말은 무거운 모럼 밝혔습니다. 부업분 시계 소리와 그의 목소리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준이가 말했어. 돈을 돌려놓고 자백하든지 아니면 부모님께 말씀드릴 거야. 그러자 민준이가 그를 밀었어. 발을 헛디진 게 아니야, 알겠어. 민준이가 힘껏 밀었다고 서준이는 균형을 잡으려고 허공에 손을 휘저었지만 그대로 아래로 떨어졌어. 내가 달려갔을 땐 이미 늦었지. 민준이는 떨면서 계속 중얼거렸어. 실수였어요. 아빠 일부러 그런 게 아니. 마치 내가 마지막 희망인 것처럼 나를 쳐다보더군. 그리고 난 믿었어. 아니, 믿고 싶었지. 살아있는 작은 아들. 큰 아들은 이미 돌아올 수 없었으니까. 난 이게 불행한 사고였고 민준이가 깨닫고 뉘치고 돈을 갚을 거라고 결심했어. 난 당신에게 숨겼어. 선영아, 가장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거야. 침묵을 선택했지.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온몸에 찬물이 끼안 잦은 듯 등줄기를 따라 냉기가 흘렸습니다. 그 후로 계속 지켜봤어. 녀석은 조금씩 갚겠다고 약속했지. 하지만 갚지 않았어. 난 계좌에서 소액이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도 모르는 척했어. 그걸 인정하는 건 내가 살인을 은폐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었으니까 매일 나는 그의 공범이 되어갔어. 난 25년간 그 일로 나 자신을 갉아먹었어. 남편이 지친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리치고 접시를 깨고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저는 우리 삶이 갑자기 갈라진 그 틈을 붙잡고 식탁에 매달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그동안 계속 알고 있었군요. 돈 문제도요. 짐작하고 있었던 거군요. 제 목소리가 제 것 같지 않게 속삭임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에 더 깊이 파헤쳐 보기로 했어. 몰래 서류를 모으고 몇 가지를 조회받. 그의 모공소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아 구멍투성이야. 빚도 있고 그는 가라앉고 있어.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 가슴이 날카롭게 저려왔습니다. 그래서 유언장, 위임장, 집 문제로 그렇게 서둘렸던 거구나.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했을 때 유리알 같던 그 시선의 이유가 그것이었구나. 왜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제 목소리를 저 자신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잃었던 것처럼 당신마저 잃을까봐 두려웠어. 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지. 민준이를 아직은 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그가 우리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맑게 갠 겨울날처럼 분명해졌습니다. 모든 사소한 것들, 지하의 계좌와 보험에 대한 우연한 질문들, 민준이의 책임감에 대한 연설들, 겉보기에는 걱정이었지만 실제로는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침실 탁자 위에 전화기가 마치 엿듣고 있기라도 한 듯 진동했습니다. 익숙한 벨소리가 침묵을 깼습니다. 화면에는 민준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피커 폰으로 받아 저는 버튼을 누르고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조용히 엄마,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실험처럼 반듯하고 달콤했습니다. 지아랑 생각해봤는데 두 분 곧 결혼 40주년이잖아요. 특별하게 기념하는 건 어때요? 주말에 북한산에 가요. 아, 무서운 곳 아니에요. 경치 좋은 등산로가 있어요. 산책도 하고 사진도 찍고 피크닉도 하고요. 가족끼리요. 제 안에 어딘가에서 얇은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거의 알아채일 수 없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침착하게 좋은 생각이구나. 아들아,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생각해보고 내일 알려줄게. 좋아요. 엄마, 그가 전화기 너머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 기억에 남을 거예요. 사랑,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초간 우리는 그저 숨만 쉬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뼛속까지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치 화야고 위에서 밤을 새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준비해야 해. 톤 나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어둠 속을 응시하며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이미 눈에 선한 그 산길의 걸음수를 세고 있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돌멩이들, 드문드문한 덩불, 바람, 그리고 등 뒤에서 느껴질 밀치마침에 진한 차를 끓였습니다. 손이 떨려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낮에는 지아가 찾아와 환하게 웃었으니 피크닉에 필요한 물건이 든 봉투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목에 건새 카메라가 반짝였습니다. 모든 순간을 담고 싶어요. 어머님,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그녀는 노래하듯 말했지만 제 귀에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누구를 위한 행복일까? 그녀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액자, 선반, 그리고
찬장 안에 서류 상자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아주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이는 나중에 등산 배낭을 메고 들렸습니다. 벨트, 밧줄, 구급 상자,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됐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완벽하게라는 말에서 차가운 금속성을 느꼈습니다. 저녁에 남편과 저는 다시 부엌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주머니 깊숙이 숨기고 녹음기가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저는 종이와 펜을 꺼내 동생 선희에게 몇 줄의 편지를 쓰고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는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우리는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작은 일들을 하면서 매일 이것들이 우리의 유일한 보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선영아 정신 차리고 기억해. 내가 옆에 있다는 걸.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문 쪽으로 돌아뒀습니다. 어두운 정원, 드문드문한 불빛, 멀리서 기차가 울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직접 철로를 두드리며 우리를 모든 것이 결정될 그 장소로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민준이가 쾌활하게 휘파람을 불며 우리 집 문을 열었습니다. 자, 부모님, 준비되셨어요? 저는 우리가 아직 문지방에 서 있더라도 그 길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일찍 출발했습니다. 민준이는 규칙을 지키듯 심지어 과할 정도로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지아는 조수석에서 라디오를 흥얼거렸습니다. 마치 기억에 남을 여행이 아니라 어린이 공원에 가는 것처럼 남편과 저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가 제가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그의 소매를 잡고 있었습니다. 출발하기 전 그는 엄지손가락 하나로 조용히 휴대폰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속은 팽팽하게 당겨진 밧잭 같았습니다. 조금만 당기면 끊어질 것 같았죠. 북한산까지는 약 2시간이 걸렸습니다. 들판, 드문 보이는 마을, 맑고 차가운 하늘, 이 모든 아름다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등산로 입구에서 민준이는 어깨를 펴고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에요. 아빠, 미끄럽지 않아요. 제가 확인했어요. 지아는 카메라 스트랩을 고쳐맸습니다. 보세요. 등산로가 얼마나 편안한지 마치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처음 몇 분은 쉽게 걸었습니다. 발밑에 소리바위에 이끼 나무줄기 사이로 비치는 얇은 햇살. 지아는 계속해서 셔터를 눌렀습니다. 어머님, 여기 서보세요. 아버님, 고개를 살짝 돌리시고요. 아, 두 분이 함께 계신 모습, 이게 바로 사랑이죠. 민준이는 뒤에서 따라오며 그의 표현대로라면 우리를 보호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돌아볼 때마다 그는 반듯하고 공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분쯤 지나자 길은 더 가팔라졌습니다. 발밑은 자갈길로 변했습니다. 남편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좀 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엄마, 민준이가 달콤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린 서두를 거덕어요. 우리는 쓰러진 나무에 걸터 앉았습니다. 저는 그가 배낭을 확인하는 것을 겪는 질로 보았습니다. 벨트, 밧줄, 구급상자, 신호탄,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상이었지만 저는 그들의 정상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금 더 앞서가던 지아가 갑자기 활기차게 외쳤습니다. 보세요. 저기 바위랑 계곡 전체가 보이는 전망이 있어요. 공식 전망대까지는 한참 더 가야 하는데 여긴 엽서 속 그림 같아요. 가서 특별한 사진을 찍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보았습니다. 오른쪽으로 좁은 길이 나 있었고 돌들은 위태롭고 덤불은 두문두문했습니다. 그 위에는 평평한 공간이 있었고 그 너머는 허공이었습니다. 한 번의 밀침이 용서되지 않을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글쎄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한테는 너무 가파른 것 같은데 엄마 10분이면 가요. 민준이는 이미 그 갈림길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남편이 제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정신 차리자. 우리는 더 이상 원해서가 아니라 지금이 아니면 그들이 다른 행복한 장소를 찾아낼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따라 나섰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힘들었습니다. 발밑에서 돌들이 굴러내렸고 나뭇가지가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민준이는 우리가 마음을 바꿀까봐 두려운 듯 바삭 뒤따라왔습니다. 치아는 이미 위에서 구도를 잡고 있었습니다. 조금 왼쪽으로요. 네, 그렇게요. 여기서 계곡이 완벽하게 보여요. 우리는 절벽 끝에 섰습니다. 정말로 숨이 멎을 듯한 풍경이었습니다. 강은 리본처럼 반짝였고 숲은 끝없이 펼쳐졌으며 거대한 침묵이 흘렸습니다. 다른 삶이었다면 우리는 서서 이 아름다움에 대해 신께 감사드렸을 것입니다. 이 삶에서 저는 벼랑 끝까지 남은 걸음 수를 세고 있었습니다. 나란히 서보세요. 치아가 불렀습니다. 두 분 등들 뒤로 계곡 전체가 나오게 찍고 싶어요. 아버님, 어머님을 안아주세요. 뒤로 반걸음만 더 가면 완벽할 거예요. 남편과 저는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그의 재킷에 얼굴을 묻었고 현관에서 함께 보내던 저녁처럼 순간 따뜻해졌습니다. 철칵철칵 지아는 능숙하게 설정을 바꿨고 민준이는 이미 우리 뒤 필요한 것보다 반걸음 더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그림자를 느꼈습니다. 조금만 더요. 지아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에서 꼴은 사라지고 금속성만 남았습니다. 충분해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민준이가 바짝 닦아섰습니다. 그의 손이 우리 어깨 뼈 사이에 놓였습니다. 아직 밀지는 않았지만 가능하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우리를 밀 거면 다 같이 가는 거야. 그가 이를 악물고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후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지아가 민준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조심해 그녀 스스로도 가장자리에 섰습니다. 제 발밑에 돌이 미끄러졌습니다. 민준이가 잡아당겼고 남편이 그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우리 넬슨 어설프고 끔찍한 춤을 추듯 뒤엉켜 휘청거렸습니다. 공기가 얼굴을 때리고 하늘이 뒤집혔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하얀 소음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둔탁하게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중에야 그것이 제 갈비뼈 소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입안이 쇠맛으로 가득 찼습니다. 숨을 쉬려 했지만 공기는 들어오지 않고 쌕쌕거리는 소리만 났습니다. 근처에서 남편이 헐덕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자놀이에서는 살아나 아니하는 생각이 쿵쿵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음과 고통 알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고집센 내 사랑 선영아, 움직이지 마. 죽은 척해. 저는 얼어붙었고 바로 그 순간 머리 위에서 낯선 신음소리와 도리를 긁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나무 판자처럼 누워 각각의 고통을 바늘처럼 느끼며 남편의 속삭임을 난간처럼 붙잡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기 위해 숨소리마저 실보다 가늘게 쉬웠습니다. 어딘가에서 지아가 흐르끼며 도리를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다 민준이의 식목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야 괜찮아. 다리가 불타는 것 같. 민준 씨, 저 사람들 종부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른 모래소리 간신히 들리는 기억하는 소리. 그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의 그림자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끝났어. 숨 안 쉬어. 눈은 떴는데 통 비었어. 저는 그가 믿었다는 사실에
이상한 안도감과 동시에 냉기를 느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럼 계획대로 된 거네. 지아가 아기의 찬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까지 같이 굽은 것만 빼고 통신되는 곳까지 기억해야 해. 민준이가 사무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발밑에서 돌을 헛디졌다고 하자 마지가 어머니를 끌어당겼고 우린 도우려다 같이 굴렀다고 이야기 기억하지. 둘이 입 맞춰야 해. 알아 그녀가 비우셨습니다. 우린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거야. 불쌍하게도 그들은 고통 속에서 조용히 욕설을 내뱉으며 한참 동안 바스락거리 기어갔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사라졌을 때 남편이 간신히 들릴 듯 말했습니다. 선영아, 거기 있어, 숨 쉬고 있어. 목구멍에 공기가 떨리지 않도록 속삭였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것 같고 갈비뼈도 마찬가지지만 정신은 멀쩡해. 나는 팔이랑 어깨, 그리고 머리가 종처럼 울려. 제가 말했습니다. 휴대폰은 주머니에 있어 녹음은 계속되고 있고 그가 숨을 내쉽습니다. 통신은 안 돼. 우리는 누워서 허공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간은 고무줄처럼 늘어졌습니다. 그러다 위쪽 어딘가에서 외침이 들렸습니다. 팀, 발소리, 장비의 금속성 소리. 여기에요. 민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비통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에요. 제발 빨리요. 진정하세요. 낯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내려가서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부인과 함께 위쪽에 계세요. 바투를 삐걱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2명 그리고 또 1명, 1명이 먼저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남성 생존, 맥박 약함 호흡, 야툼 다른 1명이 제게 몸을 숙였습니다. 저는 목에서 따뜻한 손가락을 느꼈고 그의 삶이 제 삶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돌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여성 맥박이 거의 잡히지 않는 상태, 매우 위중함. 그는 제가 들어야 할 말을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즉시 들고 준비, 헬기 후송 준비, 제게 마스크를 씌우고 조심스럽게 옮기고 무언가를 고정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고통의 성광을 이루겼지만 저는 잠든 사람처럼 텅 빈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위로 끌어올려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위에서 누군가 지하를 달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힘내세요. 대단하십니다. 누군가 민준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드님, 당신은 영웅이라는 단어가 올렸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헬리콥터가 괴음을 냈습니다. 우리를 란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의료진은 빠르고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갑고 신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의 숨을 세며 그 숫자로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구급대원 중 1명이 제게 몸을 숙였습니다. 제 말 들리시면 힘내세요. 5분이면 병원에 도착합니다. 응급실에 들어서자마자 불빛, 목소리, 덜컹거리는 이동 침대가 저를 맞았습니다. 제 위에는 최인화라는 명찰을 단 젊은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의사가 지시했습니다. 지켜봅시다. 중성입니다. 가능성은 있어. 이나 간호사는 제 속눈썹이 떨리는 것을 본 듯 잠시 제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몸을 숙여 전선을 정리하며 속삭였습니다. 제 말 들리시고 위험에 처해 있다면 신호를 주세요. 한 번만요. 네라는 의미로요. 저는 온 힘을 모아 검지를 아주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움직였지만 표정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알아들었어요. 그녀도 속삭였습니다. 그럼 들으세요. 그 2사람 당신 가족이죠. 복도에 있어요. 제가 계속 감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게요. 힘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얼마 후 문이 삐걱거렸습니다. 의사가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작별 인사는 1분씩만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다가와 제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이 불타는 듯했습니다. 엄마가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사랑해요. 어쩌다 이렇게. 그리고는 거의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제 귀가에 대고 말했습니다. 우리 동문제에는 끼어들지 않는 게 좋다는 걸 배우셨기를 바라요. 서준이처럼 땅속에 묻혀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가슴이 조여왔지만 저는 돌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지아가 몸을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친어머니처럼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왜 동문제로 그 사람을 들쓰셨어요? 결국 이렇게 됐잖아요. 그들이 물러났습니다. 이나 간호사는 창백했지만 침착하게 모니터를 보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손가락을 살짝 덜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10분쯤 뒤에 과장과 다른 의사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과장이 몸을 숙였습니다. 이선영 씨 가능하시면 눈을 떠보세요. 안전합니다.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저는 창문을 살짝 열 듯 아주 조금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얼굴들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이나 간호사가 제 손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다 이해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는 말을 멈추고 저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분들을 부르겠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다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돌아왔습니다. 혼자가 아닌 듯 했습니다. 문손잡이가 돌아갔습니다. 문손잡이가 돌아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나 간호사가 안쪽 잠금 장치를 재빨리 잠그고 돌아보지 않은 채 과장에게 속삭였습니다. 지금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몇 분 후 신분증을 든 사복 차림의 두 남자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마치 우리가 100년은 알고 지낸 사이처럼 차분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강력팀 주성철 경감입니다. 이쪽은 제 정료입니다. 이선영 씨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신소리가 났지만 말은 이어졌습니다. 밀렸어요.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치아가 주경감은 더 가까이 다가 앉아 압박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침착하게 순서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행 전 등산로에서 그리고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저는 숨이 차지 않도록 짧은 문장으로 한 단계씩 이야기했습니다. 반년 전부터 시작된 집과 위임장에 대한 걱정 민준이의 강요와 지하의 맞장구 남편이 출발 전에 녹음을 켠 것 절벽 위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꿀처럼 달콤하다가 아래에서는 수위처럼 차가워진 것까지 이나 간호사는 모니터 옆에 서서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종이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녹음 옆 침대에 있던 남편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휴대폰에 다 있어요. 주경감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증거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남편의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누군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 뒤 동료에게 건넸습니다. 긴급 전문가에게 그리고 이나 간호사에게 돌아섰습니다. 간호사님, 잠시 여기 계셔 주십시오. 가족은 아무도 들여내지 마세요. 이나 간호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동료가 돌아와 불필요한 말 없이 짧게 보고했습니다. 경감님 녹음 파일이깁니다. 계획대로 둘이 입맛 추자와 같은 명백한 문구들이 있습니다. 서준이 언급도 있고요. 이름도 들립니다. 음질은 충분합니다. 저는 그동안 처음으로 갈비뼈 절반 이상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주경감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저를 향해 눈을 들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신문, 대질, 서류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좋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절제된 몸짓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에 체포하겠습니다. 체포라는 단어는 낮게 올렸지만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문밭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리고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달콤하지 않고 짜증 섞인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왜 어머니를 뵐 수 없는 거죠? 많이 작별 인사라도 하고 싶단 말입니다. 이나 간호사가 주경감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복도로 나가 문을 닫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과장님 지시입니다. 의료진 외에는 출입 금지입니다. 로비에서 기다리세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벽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눈을 떴을 때 주경감은 이미 전화로 짧게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1층의 인력 배치, 응급실 봉쇄, 당직 검사에게 보고 물품 압수, 영장 신청, 긴급 이선영 씨, 그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 동안은 보호를 받으실 겁니다. 병실 이동은 없습니다. 모든 건 여기서 진행됩니다. 경찰관이 함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자세한 진술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서준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한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와서 문 앞을 지켰습니다. 이나 간호사는 빨대가 꽂힌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셨고 순간 삶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남편은 정신을 차리고 주경감에게 부탁했습니다. 경감님, 찬장 안에 서류도의 동생 선희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썼어요. 만약에 대비해서 그는 이수를 굽게 당으로씁니다. 찾아주십시오. 찾겠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파일에 첨부하겠습니다. 1시간 후 동료가 또 다른 소식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경감님 재정 상황입니다. 잠정적으로 민준이의 빚은 수억 원 이상이고 대부업체 대출도 있습니다. 신청서에 서명이 조 흔적도 있습니다. 주경감은 즐거움 없이 짧게 콧방귀를 끼웠습니다. 퍼즐이 맞춰지는군. 그 후 모든 것이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저를 CT 촬영실로 데려갔습니다. 남편은 붕대를 갈고 진통제를 맞았습니다. 시간은 끈적한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어느 순간 창밖이 밝아졌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젊은 의사가 병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더 조용한 다른 병동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놀라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복도에 지금 제보 기분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입꼬리로 미소 지었습니다. 제보는 이제 우리 편이니까요. 저를 조심스럽게 이동 침대로 옮겼습니다. 이나 간호사가 옆에서 걸으며 산소 공급기에 얇은 튜브가 짓누르지 않도록 잡아주었습니다. 문 앞에는 이미 호호 인력이 서 있었습니다. 2명이 우리를 호위했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유리 너머로 로비가 보였습니다. 민준이는 의자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창백하지만 침착한 지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바로 그 카메라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투를 입은 어떤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인 듯 했습니다. 지아는 무언가 빠르게 설명하며 허공의 손질수로 바위 모양을 그리고 발을 헛디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겠습니다. 얼굴은 부드러웠지만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기둥 뒤에서 제복을 입은 2명과 사복 차림의 2명이 나왔습니다. 사복 중 1명은 주경감이었습니다.
그가 신분증을 제시하자 로비는 마치 예배 시작 전에 성당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제 안에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동 침대가 움직였고 바로 그 순간 주 경감이 첫 마디를 떼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주 경감은 앞으로 나서며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기 일을 하는 사람처럼 차분했습니다. 박민준 씨, 김지아 씨, 박서준 살인 및 이선영 박진우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로비는 얼어붙었습니다. 지아가 가늘 개숨을 내뱉었습니다. 무슨 미쳤어요. 민준이가 일어서서 한 걸음 내디뎠지만 누군가 그의 팔꿈치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점의 내용은 권리와 인용된 법조안과 함께 명확하게 낭독되었습니다. 저는 증폭기를 켠 것처럼 모든 단어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실수입니다. 민준이는 늘 그랬던 것처럼 시럽 같은 미소를 지으려 했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우린 기적적으로 당신이 죽었다고 말한 부모님은 살아계십니다. 주 경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술도 하셨습니다. 나머지는 경찰서에서 하죠. 그를 데려갔습니다. 지아가 옆으로 몸을 비틀며 흔을 꼈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꾸민 일이라고요. 민준이가 갑자기 돌아서면 처음으로 폭발했습니다. 바이는 네가 제안했잖아. 계획은 전부 네가 짰어. 그 말들은 얼음장처럼 부서지며 허공에 매달렸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동료의 녹음기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취 완료. 이동 침대는 다른 복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는 나약한 때문이 아니라 20분여간 저를 따라다니던 무거운 돌이 마침내 아래로 굴러 떨어진 듯한 그 이상한 감정을 쏟아내지 않기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그 후로는 서류와 검찰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피해자로 등록되었고 24시간 경호가 붙었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정신을 차리고 주경감에게 물 한 잔을 부탁했습니다. 그가 직접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녁에 수사관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도 분노도 없었고 그저 침착한만 있었습니다. 휴대폰 녹음은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게다가 민준이 배낭에서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최근 몇 주간 당신들과의 대화를 녹음했던군요. 당신들이 눈치챘는지 확인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녹음 8일 중 하나에는 지아가 그들이 경찰에 가기 전에 서둘러야 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우리를 살린 셈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명이 위조된 신청서가 있습니다. 빚은 약 12억 원의 대부업체 대출이자는 엄청납니다. 당신들 계좌에서도 소액이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저희가 다 모았습니다. 저는 액수가 아니라 민준이가 어릴 때 마당에서 좋은 호두를 주머니에 넣어와서 엄마 이거 엄마가 해요 라고 말하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호두가 어떻게 깨져서 속이 텅 비게 되었는지 밤에는 거의 잠을 자진 못했습니다. 이나 간호사가 들러 링거를 확인하고 괜찮은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숨쉬기가 편해졌습니다. 점심때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지만 경우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틀 후 아동보호기관에서 찾아왔습니다. 서류철을 든 젊은 여성이 관료적인 표정 없이 인간적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힘드시다는 것 답니다. 민준 씨와 지아 씨의 아이들은 잠시 저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시면 후견인 자격을 신청하시고 원하시면 나중에 입영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돕겠습니다. 가슴이 쨍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두 어린 생명.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해 볼게요. 저희가 일어설 시간을 주세요. 4월째 되는 날
우리들은 공식적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휴식 시간을 가지며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악보를 보듯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명확히 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하게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서를 마지막 심표까지 읽고 서명했습니다. 그 후로는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이 전화해서 선영아, 힘내, 텔레비전에 나왔어 라고 하거나 동생 선이가 와서 울다가도 금세 정신을 차리고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손주들은 내가 도울게 알았지 걱정 마. 그녀는 제가 좋아하는 가운과 부드러운 양말을 가졌어. 스밋. 그 순간 저는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사관이 다시 들렸습니다. 그들 변호사의 반박 논리는 예상대로입니다. 우발적 범행, 경제적 압박, 불행한 사고. 하지만 우리 수사 라인은 명확합니다. 사전 준비, 경로, 장비 녹음 파일, 계좌 접근 시도, 로비에서의 말다툼, 그리고 민준이의 녹음기까지 재판은 열릴까요? 저는 그럴 것이라 짐작하면서도 물었습니다. 열릴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전까지 원하시면 보호 프로그램을 신청해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눈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 하나 끝까지 가는 겁니다. 서준이를 위해서요. 그는 고기를 끄덕였습니다. 떠나면서 덧붙였습니다. 오늘 그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마 구속될 겁니다. 그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짧게 보도되었습니다. 박 씨와 김 씨 구속 수감. 카메라 회색 복도 몇 장의 사진 제 안에서 오랫동안 열리지 않던 자물쇠가 딸깍하고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치료를 받고 서류에 서명하고 아동보호기관의 심리상담사와 만났습니다. 아름다운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솔직하게 판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력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돌아왔습니다. 저는 다시 3시간 이상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우리 삶의 박물관 같은 집을 천천히 거닐었고 모든 물건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저는 선반에서 서준이의 사진을 내렸습니다. 20살에 눈이 맞고 미소가 환한 사진, 그리고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내고 있어. 수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추가 서명 감정, 추가 내역 조회, 추가 증인 확보. 어느 날 주 경감이 얇은 서류철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두 분을 위한 겁니다. 선희 씨에게 쓴 편지는 말씀하신 곳에서 찾았습니다. 사건 파일에 첨부했고 사본은 두 분께 드립니다. 가지고 계세요.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제 필체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읽었지만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접어 원래 있던 찬장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상기시켜주도록 그냥 거기에 두기로 했습니다. 몇 주 후 우리는 검찰에 소환되었습니다. 사건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종이 한 장 한 장, 서류 한 장 한 장. 저는 무서운 단어들의 돌부리처럼 걸려 넘어지지 않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재산 탈취 목적, 사전 계획, 준비. 이 직설적인 문장들의 설득력은 문체가 아니라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진다는 사실에 있었어요. 겨울이 가까워질 무렵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우리 변호사인 김성우 씨가 미리 찾아와 앉아서 손바닥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선영 씨 강인한 분이시지만 힘들 거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질문으로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겁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에 남편과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는 지팡이에 의지해 양복과 넥타이를 준비했습니다. 저도 다시 검은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애도 때문이 아니라
민인중함과 명확한 선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침에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복도에서는 페인트와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법정 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 숨을 골랐습니다. 안하는 옹성거리는 소리, 속삭임, 의자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고 우리를 안으로 불렀습니다. 법정 안에는 판사 검사가 있었습니다. 배심원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아니었으니까요. 왼쪽 피고인석에는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깎고 뺨의 상처는 아무렇지만 시선은 유리알 같았습니다. 지아는 창백했고 입술은 가는 실처럼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 침착해 보였습니다. 그들 둘 다 우리를 부모나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로 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재판부 구성을 알리고 권리를 설명했습니다. 검사가 사건의 개요를 짧게 설명했습니다. 민준이의 변호사가 일어나 어려운 재정 상황, 우발적 범행 가족 비극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의 연극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피해자 이선영 씨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기가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까지 가져온 길에 무게 때문에 다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증인석으로 다가가 언젠가 우리 집 식탁처럼 따뜻한 나무의 손바닥을 올려놓았습니다. 판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사가 가르쳐준 대로 숨을 고르게 들이마셨습니다. 머릿속에는 모든 실마리가 정리되었습니다. 집 등산로 녹음 병원 서준이처럼 민준이의 말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가 갑자기 변호사에게 몸을 기울여 무언가 속삭이더니 허락도 기다리지 않고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덧붙일 말이 있습니다. 저는 증인석 가장자리를 손바닥으로 짚고 막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민준이는 허리를 펴고 침을 꿀꺽 삼키더니 법정 안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통제불능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먼저 발을 헛디드셨습니다. 저는 붙잡으려 했고요. 지아는 아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판사가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이에 제기는 변호인을 통해 아십시오, 앉으세요. 변호사가 그의 소매를 잡아당겼지만 민준이는 계속해서 어떤 실라티도 붙잡으려 했었습니다. 제가 빚이 있습니다. 네, 압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종신형을 받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검사는 차분하게 음성 파일 일부를 증거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정 안에는 우리의 진짜 대화가 울려 퍼졌습니다. 계획대로 둘이 입맞추자 서준이처럼 제가 피부로 기억했던 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은행 거래 내역서, 서명 감정 결과, 그의 배낭에서 나온 녹음기 로비에서의 말다툼 녹취로 모든 것이 압박 없이 순서대로 제시되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집, 위임정,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는지, 남편이 어떻게 녹음을 켰는지, 절벽 끝에서 지아의 목소리가 어떻게 차갑게 변했는지, 아래에서 민준이가 제게 땅속에 묻어두는 게 더 좋은 진실에 대해 어떻게 속삭였는지, 미사역 후 없이, 불필요한 말 없이, 마치 한 주제를 순서대로 끝까지 설명하는 교사처럼 말했습니다. 변호사의 아들을 사랑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면죄부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짧게 증언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민준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20분여간 침묵했다. 그건 내 잘못이다. 하지만 오늘은 그 다음에는 아동보호기관, 주성철 수사관, 전문가들이 증언했습니다. 지아는 마지막까지 버텼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녹음 파일에는
서둘러야 해라는 그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고 그녀가 어떻게 전망 좋은 장소를 골랐는지도 명백했습니다. 판결은 바로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휘정했다가 다시 돌아와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엄지손가락 아래 피부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고 그 떨림이 제게로 오도록 그의 손을 제 손으로 덮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 박민준의 박서준 살인 및 이인에 대한 사전공모 살인 및 수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다. 판사의 목소리는 평탄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가슴속 공기가 무거워졌지만 오히려 더 맑아졌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그저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피고인 김지아 판사가 계속했습니다. 살인 및 수혐의에 대해 문서 위조 범죄 준비 가담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이 말들이 끝나고 찾아온 침묵은 장엄하지 않고 공허했습니다. 마치 수업이 끝난 교실처럼 의자들이 책상 아래 가지런히 놓여 있고 아이들은 모두 떠난 뒤에 풍경 같았습니다. 그 후 항소가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그들은 항소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끝났습니다. 판결문에 도장이 찍혔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 차를 마시며 더 이상 아무도 위임장을 걱정하며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는 삶이었습니다.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손주들의 후견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 입영했습니다. 서류, 위원회의 일상적인 문제들, 우리 기관들이 늘 그렇듯 어떨 때는 정겹게, 어떨 때는 내일 다시 오세훈을 거쳐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밤에 깨서 엄마를 찾았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차분하고 짧게 설명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멀리 계시지만 너에게는 우리가 있고 우리는 어디에도 가지 않아. 남의 자식은 없다는 말은 바로 이 아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나무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고 작업실로 돌아가 간단한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의자, 선반, 아이들 숙제용 책상. 그는 말이 더 없어졌지만 무언가를 숨기는 침묵이 아니라 무언가를 듣고 있는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서준이의 사진은 거실로 옮겼습니다. 과시움으로 잘 보이는 곳이 아니라 저녁에 차를 마시며 앉는 곳으로 가끔 우리는 그에게 소리내어 말합니다. 서준아, 보이지? 우리가 해냈어. 집은 팔지 않았습니다. 현관을 수리하고 계단은 넓게 만들고 조명을 달았습니다. 저는 파트타임으로 학교에 복귀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머리와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감당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아이들에게 등분과 나머지에 대해 설명하다 보니 제 머릿속도 정리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생들인 선이와 선미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국을 끓여오거나 손주들을 학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동정하거나 어리광을 받아주지 않고 그저 곁에 있어줘 왔습니다. 큰 말 없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이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우리는 북한산의 그 장소에 갔습니다. 고통을 헤집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뭇가지 하나를 놓고 우리는 기억한다고 말하기 위해선습니다. 저는 안전한 거리에서 벼랑 끝에 서서 손주들의 손을 잡고 아름다움과 위험은 종종 함께 있으며 바라보는 것은 괜찮지만 발을 내리는 것은 단단한 곳에만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돈 문제, 우리는 옛 계절을 모두 닫고 새로 열었습니다. 접근 권한을 따로 설정하고 모든 비밀번호를 종이에 적어 금고에 넣어두었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위한 위임장 같은 것은 없앴습니다. 오직 명확하게 변호사와 함께 김성우 변호사는 무료로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중간에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감사함. 이나 간호사는 차를 마시러 들러 빵을 가져오고 부엌에 앉아 아이들과 웃다가 침착처럼 떠나고 냈습니다. 주경감은 한 번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는 아무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손주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남편과 저는 바다를 찾았습니다. 해외가 아니었습니다. 기차로 강릉까지, 거기서 버스로 24시간의 여정, 침대칸, 침가방, 90년대 같았습니다. 이른 아침 해변에 나갔습니다. 물은 차가웠고 해는 낮게 떠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여보, 드디어 왔네. 그가 숨쉬듯 조용히 웃었습니다. 우리는 뛰어다니거나 사진을 찍지 않고 그저 잠시 서 있다가 숙소로 돌아와 커피를 끓였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가끔 무릎이 깨져 흙먼지를 뒤집어 쓴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꿈에 나타납니다. 그런 꿈 속에서 저는 항상 그에게 소독약을 발라주며 말합니다. 훔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하지만 잠에서 깨면 기억합니다. 어른에게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어른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대가를 치릅니다. 지아는 변호사를 통해 편지를 보냅니다. 이해달라, 용서해달라. 저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아기 때문이 아니라 냉정함 때문입니다. 냉정함이라는 경계를 지키고 동정과 용서를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과 저는 복수하지도 정당화하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침묵과 일, 그리고 아이들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교훈은 간단하고 꿈이 없습니다. 사랑은 맹목이 아니며 모든 가족애가 진실한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존중과 책임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을 걱정하며 위임장, 매각, 빠른 결정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두려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은 항상 비겁함이 아니라 종종 생존에 관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 임무인 사람들에게 가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는 둘이서 이전보다 조금 더 강해진 채로 이제 구구단을 아는 두 아이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감아법의 단어라는 것도요. 저녁이면 우리는 다시 현관에 앉습니다. 벨들은 그대로지만 이제 우리는 더 주의 깊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어른의 기쁨일 겁니다. 살아가고 보고 외면하지 않고 주어진 시간만큼 계속 걸어가는 것.